안녕하세요. 결혼을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는 40대 여자입니다. 제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너무 좋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무슨 복이 있어서 이런 사람들을 새 가족으로 만났나 싶을 만큼 말이죠. 하지만 시댁엔 딱 한 명,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시모였어요. 시댁 식구들뿐 아니라 저 또한 시모 때문에 크게 골치를 알아야 했는데요. 세상엔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시모는 식구들을 오랫동안 괴롭힌 대가를 치르게 됐어요. 그런 저희 시댁의 이야기를 잠시 시간을 내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저는 어렵지도 그렇다고 부자도 아닌 중산층 집안에서 나고 자랐어요. 아빤 한 중견기업의 임원까지 지내고 정년 퇴직을 하며 엄마와 저와 제 위에 오빠 그리고 제 여동생과 남동생까지 많은 식구를 모두 건사하셨죠.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인이 된 후 전 직접 차린 피부샵을 키우고 크게 성공시키느라 사남매 중 결혼을 가장 늦게 했습니다. 나이 40대 초반에 2살 어린 남편과요. 결혼은 조건이 다가 아니라지만 남편 될 사람이 너에 비해 너무 기우는 거 아니야? 부모님이 반대 안 하셔? 우리 부모님은 배경보단 사람의 인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라 괜찮아. 그리고 그 사람 조건 같은 거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정말 좋은 사람이야. 솔직히 남편은 집안도 가난하고 직업도 평범한 중소기업 직장인이었기에 결혼 당시 주변에선 우회라는 반응을 많이 보이더군요. 하지만 저는 잘 알고 있었어요. 남편의 심성은 억만금과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곱고 선하다는 것을요. 또한 중소기업이긴 해도 한 회사를 10년이 넘게 꾸준히 다녀서 남편은 그 회사 내에서 입지도 탄탄했던 성실하고 존경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저희 가족은 전혀 편견을 가지지 않고 그런 남편을 환영해 주었죠. 장모님, 제 선물은 마음에 드세요? 장모님께 잘 어울릴 것 같은 옷으로 정말 신중하게 고른 거예요. 마음에 들다마다 누구 선물인데? 그런데 어머, 자네, 수완 언제 배웠나? 장모님하고 더 잘 대화하고 싶어서 틈틈이 열심히 배웠습니다. 남편은 저희 집에 정말 잘했습니다. 특히 제가 20대 때 큰 사고로 인해 청력을 완전히 상실하신 엄마를 위해 열심히 수화를 배워 엄마를 놀라게 해드리기도 했죠. 엄만 후천적 장애를 입으셨기에 언어를 구사하는 일은 큰 무리가 없었는데 귀가 들리지가 않으니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기 위해선 수화가 필요하셨거든요. 문서방, 자네 그러다 넘어지겠어. 나중에 얘기해도 되니까 앞 좀 보고 걸어. 그래도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새들은 얼마나 지저귀고 있는지 바로바로 장모님께 말씀드리고 싶은걸요. 조심히 걷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장인어른. 아휴, 우리 큰 사이랑만 있으면 내가 눈으로 소리들을 다 듣고 있는 느낌이라니까. 어쩜 사람이 이렇게 다정할까? 어, 문서방, 괜찮나? 여보, 괜찮아? 아휴, 그러니까 우리 아빠 말 좀 듣지. 계속 엄마만 보고 이 흙길에서 뒷걸음질 치다가 결국엔 넘어졌잖아. 어디 봐, 다친 데는 없어? 물론 제 여동생의 남편인 제부도 좋은 사람이었지만 엄만 제 남편만 보면 한박 웃음을 지으셨어요. 남편은 늘 엄마의 뒤나 옆보단 앞에 마주보고 서서 엄마에게 주변 소리를 설명해 드리길 좋아했어요. 뭐든 눈으로만 보면 남들의 절반밖에 느낌을 받지 못하실 거 아니냐면서요. 그러다가 한 번씩 뒤로 꿍 하고 자빠지기도 했는데 그 와중에도 엄마가 미안해 하실까봐 냉큼 일어나 애교를 부려주더라고요. 이외에도 남편은 친정 식구들에게 정말 잘했기에 부모님을 모시고 살던 오빠 내외도 다른 식구들도 모두 남편에게 많이 고마워했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결혼하자마자 늦은 임신에 성공한 제겐 또 얼마나 지극정성이던지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며 주위에선 입이 마르도록 남편을 칭찬했어요. 그렇게 남편만 보면 참 완벽했건만 문제는 시댁에 있었습니다. 아니 앞서 말씀드렸듯 시아버지와 손아래 시누인 모두 좋고 멀쩡한 사람들이었지만
딱 한 사람, 시모가 문제였죠. 저는 이미 결혼 전 남편에게 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결혼에 관해 깊이 고민하느라 결혼이 좀 더 늦어진 것도 있었던 거예요. 난 원래 우리 어머니 때문에 괜히 다른 사람을 고생시킬까봐 결혼 생각을 아예 접었었어. 그런데 자기를 만난 후부턴 자꾸만 결혼에 대한 욕심이 생기더라고. 남편은 연애 시절 당시 그런 부모를 가졌으면서도 결혼을 욕심내는 자신은 염치도 없는 사람이라며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서로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마음도 너무 깊었기에 우린 끝내 헤어지지 않고 법적 결합을 선택했던 거죠. 그렇다고 남편이 제 돈을 보고 결혼했다는 오해는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은 연애 시절이나 결혼 후에나 늘 검소한 사람이었고 제가 얼마나 버는지 의도적으로라도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은 이거면 충분하다며 월에 30만 원만 남기고 저에게 모든 월급을 보내주곤 했죠. 이번 생에 나에게 주어진 복은 당신하고 결혼한 거, 그리고 우리 아들 낳은 것만으로도 넘치게 충분해. 그러니까 난 더 이상 얻고 싶은 것도 욕심 부릴 것도 없어. 나한텐 당신하고 우리 아들만 있으면 돼. 하는 말과 함께 말입니다. 잠시 말이 새긴 했지만 다시 시모에 대해 이야기해보자면 우선 시모는 시댁을 말아먹은 사람이었어요. 시아버진 평생 벽돌 공장에서 일하며 가족을 먹여 살리셨는데 시모는 그 돈을 펑펑 쓰기에만 바빴다더군요. 자식들은 돌보지도 않고 집안일도 늘 시아버지와 남편 그리고 시누이의 몫이었다네요. 시모는 오롯이 나가서 쇼핑을 하거나 술을 먹고 혼자 여행을 다니기에만 바빴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돈을 주지 않으면 어머닌 대출을 받아서라도 우선 일을 저질렀어. 결국 아버진 그걸 외면하지 못하고 대출금을 갚아주셨지. 심지어 그 와중에 어머닌 바람까지 2번이나 피웠으면서 아버지에게 걸렸을 때만 잠깐 싹싹 비는 척 하다가 금세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아버지의 피를 빨아먹더라고. 때문에 남편과 시누인 시모를 좋아하지 않았다고 해요. 특히 시모를 거의 경멸하던 시누인 나중에 직장과의 거리 문제 때문에 같은 서울 내였음에도 독립을 하게 된 남편과 달리 시모가 너무 싫다며 성인이 되자마자 시댁에서 독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이기적이고 못된 시모를 옛날 분이기도 하셨고 그래도 애들 엄마란 이유로 마음 착한 시아버진 내치지 않으셨던 거죠. 제가 결혼했던 당시 시댁은 거실 겸 방 하나짜리 월세방에 살고 있을 정도로 가난해져 있었고요. 시모가 남편이 30대 중반이던 시절 기어코 시아버지와 둘이 살던 전셋집 보증금까지 날려버렸기 때문에요. 아버진 늘 자식들에게 그런 엄마를 만들어준 걸 미안해하셨어. 그래서 나랑 동생이 커서 어머니 몰래 자신에게 목돈이라도 드리려고 하면 단호하게 거절하곤 하셨어. 아버지랑 어머니가 월세방으로 옮겨가실 때도 나랑 동생은 돈을 합쳐서 전셋집이라도 다시 마련해 드리려고 했어. 어머니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가 너무 불쌍했거든. 근데 아버진 그것마저도 극구 거절하셨던 거야. 시아버진 시모 때문에 자식들까지 힘들게 할 수는 없다며 절대 남편과 시누이의 도움을 받지 않으셨다고 하더군요. 힘들게 모아놓은 돈을 자신에게 주면 너희들은 무슨 돈으로 결혼을 할 거냐면서요. 때문에 남편과 시누인 어쩌다 한 번씩 억지로나마 시아버지께 용돈을 지어드리는 것밖에 그동안 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진 제가 결혼할 당시 저를 불러서도 비슷한 당부를 하셨습니다. 정배에게 우리 집안에 대한 이야긴 얼추 들었다고 들었다. 아가, 부끄럽지만 내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마. 내 안 사람은 내가 선택한 내 업보이니 속이 터지고 화가 나도 내가 책임지고 있는 거다. 사실 내 안 사람이 고작 나이 20에 5살 많은 나한테 시집와서 이르게 애까지 낳고 사느라 고생을 많이 했어. 그 생각 때문에 더더욱 난 내 안 사람을 내치지 못했던 거란다. 시아버진 부끄러우셨는지 얼굴을 붉히셨지만 그래도 멈추지 않고 말씀을 이으셨어요. 하지만 여태까지 그랬듯
난 그 책임을 절대 자식들에게 물려줄 생각은 없어. 우리 애들에겐 이미 그런 엄마를 줬다는 사실 자체로도 상처를 준 셈이잖니. 그러니까 아가, 너도 결혼하면 시댁에 잘할 생각은 일절하지 말고 네 시애미가 돈을 요구한다고 한들 절대 주지도 말거라. 알았지? 그저 넌 우리 정배랑 둘이서만 잘 살아다오. 이런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들과 결혼해줘서 진심으로 고맙다가. 시아버진 평생 부모 때문에 자식들이 결혼하지 못하면 어쩌나 걱정했다며 끝내 제 손을 잡고 눈물까지 터뜨리셨습니다. 시아버진 그렇게 책임감도 강하고 선한 분이었어요. 딱 남편과 판박이 같은 분이었죠. 그리고 결혼 후에도 시아버진 제게 한결같이 고마워하며 저를 끔찍이 아껴주시곤 했어요. 어머, 아버님, 저희 피부샵 앞까진 어쩐 일이세요? 자, 봤거라. 이거 오렌지다. 내가 오늘 퇴근을 좀 일찍 했는데 저번에 정배가 전화로 요즘 네가 오렌지를 그렇게 좋아한다던 말이 생각나더라고. 임신한 우리 며느리 생각이 나서 내 그냥 집에 갈 수가 있어야지. 더 좋은 걸 해주고 싶다만 이런 비닐봉다리에 과일밖에 못 담아줘서 미안하구나. 이것만 주려고 여기까지 오셨다고요? 감사해요, 아버님. 그냥 제가 사 먹어도 되는데. 잠깐 기다리세요. 저 하던 것만 마무리하고 우리 같이 퇴근해요. 제가 아버님께 맛있는 저녁 사드릴게요. 아니다. 아유, 됐다. 부모가 돼서 더 해줘도 모자랄 판에 뭘 얻어먹니? 자, 이거 바꿔라. 이 시애비가 필요가 없이 살아도 며느리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지어줄 용돈 정도는 번다. 이걸로 나랑 말고 정배랑 맛있는 거 사 먹어. 늘 고맙다 우리 며느리. 아버님, 아이 참 기다리시라니까. 아이 아버님. 시아버진 월세를 사시는 형편에도 한 번씩 시모가 보지 않을 때 남편이 아닌 제게 용돈을 주시곤 했습니다. 제가 임신했을 땐 제 피부샵 앞까지 찾아와 저 줄 먹거리나 용돈을 주곤 도망치듯 돌아가기도 하셨죠. 그러면서 제가 용돈이라도 드리려고 치면 어떻게든 거절할 구실을 찾으시고 용돈을 받지 않으시니 선물이라도 사다 드리면 감동이라며 눈가를 붉히시곤 했어요. 고마워요, 새언니. 저랑 오빠야 우리 아빠니까 엄마를 참고 계속 집에 찾아온다지만 새언니 사실상 원래 남이었잖아요. 그런데 매번 저희 아빠를 이렇게 위해 주시고 저희 엄마도 참아주셔서 제가 새언니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면서도 죄송해요. 이거 제가 저번에 출장 때문에 일본 갔다가 사온 화장품이에요. 언니 쓰세요. 아유, 아가씨. 아가씨는 자기 건 돈 아낀다고 잘 사지도 않으면서 왜 제 걸 이렇게 비싼 걸로 사오셨어요. 그리고 감사는 오히려 제가 해야죠. 아버님이 저한테 너무 넘치게 잘해주시니까 저도 아버님께 더 잘하고 싶어지는 거잖아요. 제게 잘해준 건 신우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록 자주 만나지 못해도 신우이는 저와 마주칠 때마다 제게 고마워하고 미안해했어요. 게다가 어딜 가면 꼭 남편 선물은 잊어도 제 선물은 잊지 않고 사다 주던 그 마음씨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좋은 사람들의 틈바구니에서 역시나 제 마음에 가끔씩 먹구름이 끼게 했던 건 시모였죠. 우리 며느리, 오늘 점심은 뭐 먹었니? 난 그냥 대충 라면으로 때웠는데 김치찌개 먹었어? 돈 잘 버는 피부샵 사장님이 좋은 것 좀 먹지 그랬어. 며느라, 오늘은 하늘이 구름 한 점 없이 너무 예쁘구나. 부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길 바란다. 며느리 사랑은 시어머니인 거 알지? 시모는 제가 결혼한 후 처음엔 제게 굉장히 친한 척을 했어요. 제가 일을 하건 말건 시도 때도 없이 자주 전화를 해서 통 끊질 않더니 아침마다 좋은 하루를 보내라며 그 끝엔 꼭 자기처럼 좋은 시어머니가 없다는 말도 덧붙이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번은 여자들끼리 밥을 먹자며 퇴근 후 절 불러내기도 했어요. 퇴근 직전에 저희 가게 근처로 와 있다는 시모의 연락을 받았던지라 전 얼떨결에 시모를 만나러 나가게 됐죠.
여기서 제일 비싼 스테이크랑 파스타 2개씩 주시고요. 와인, 여기 30만 원짜리로 주세요. 2병. 아유, 내가 사는 거니까 많이 먹거라, 얘야. 그날 시몬은 왜인지 자신이 밥을 사주겠다며 굉장히 비싼 레스토랑에 절 데려가더군요. 그리고는 정말 비싼 메뉴들과 와인까지 잔뜩 시키더라고요. 대체 무슨 돈이 있어서 이러나 싶었지만 역시나 시몬은 저보다 먼저 계산대 앞에 가 있더니 뒤늦게 나오던 절 보고 이러는 겁니다. 아이쿠, 내 정신 좀 봐. 내가 글쎄 지갑을 두고 왔지 뭐니. 미안한데 아가, 이건 네가 계산해 줄래? 어차피 너 돈 잘 버니까 이 정도는 아무 문제 없지? 속셈이야 뻔히 보였지만 이미 다 먹은 마당에 어쩌겠습니까? 멀뚱멀뚱 서 있다가 식당에 피해를 끼칠 수는 없었기에 저는 시모 대신 계산을 했어요. 그날 시모는 부른 배를 툭툭 두드리더니 돈이 없다는 사람이 쏜살같이 택시를 타고 사라졌죠. 또 언젠가 한 번은 시모가 일을 하던 제게 전화를 걸어 다급히 말하더군요. 에미야, 나 정말 급해서 그런데 얼른 내 계좌로 300만 원만 좀 보내다오. 네? 갑자기 그 큰 돈을요? 무슨 일이신데요? 아이 참 뭘 이유를 물어. 내가 정말 급하다니까. 보내드릴 수야 있지만 제가 이유는 알아야죠. 하도 급해 보이기에 저는 시모가 무슨 사채꾼에게라도 쫓기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 최근에 돌아온 시모의 대답은 황당하게 이를 데가 없더라고요. 내가 지금 백화점에 오랜만에 구경을 왔는데 딱 내가 들으면 찰떡일 것 같은 가방이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지금 딱 하나 남았다지 뭐니. 네 시애비가 저번에 내가 뭘 좀 사드렸더니만 내 카드를 다 막아버려서 내가 지금 돈 나올 구멍이 없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채가기 전에 얼른 돈 좀 보내줘라. 너한테 그 정도는 돈도 아니잖아. 어머님, 300이 돈이 아닌 사람이 어딨어요. 제가 돈을 잘 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재벌도 아니고 저도 한 푼 한 푼 정말 힘들여서 버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저도 몇백이나 하는 가방을 몇 개 있지도 않고 사더라도 몇 날 며칠을 고민해서 신중하게 사고요. 그런데 돈도 안 버시는 어머님이 예쁘다는 이유로 몇백짜리 가방을 턱턱 사신다뇨. 그것도 어머님 돈도 아닌 돈으로. 죄송하지만 저는 그 돈을 못 보내드릴 것 같아요. 그나마 저와 남편 신우이가 챙기던 생일 선물로 사달라고 해도 부담스러운 그 비싼 명품백을 시모는 마치 저에게 맡겨놓은 사람처럼 사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시모는 기분이 상했는지 아무런 대답도 없이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그 뒤로도 시모는 몇 번 더 제게 돈을 요구했지만 전 그럴 때마다 정중히 거절을 했죠. 이렇게 돈 요구뿐 아니라 시모는 제 피부샵에 연락도 없이 찾아와 당연한 듯 무료로 관리를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어요. 원래 이렇게 약속 안 잡고 오시면 곤란한데 오늘 마침 예약 손님 한 분이 직전에 취소를 하셨네요. 이쪽으로 오세요, 어머님. 제가 직접 관리해 드릴게요. 그때 저는 인상 한번 찌푸리지 않고 직접 서비스를 해드렸습니다. 어차피 저희 새언니에게도 올케에게도 시누이까지도 불러서 관리를 무료로 해주었으니 시모에게도 한 번쯤은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만족한 표정으로 다음에 또 오겠다는 시모의 말엔 정중한 거절의 말을 내밀었어요. 죄송하지만 그건 곤란해요, 어머님. 오늘이야 처음이고 마침 시간도 비었으니 며느리 된 도리로 해드린 거지만 다음엔 안 돼요. 저희 샵엔 늘 예약이 꽉꽉 차 있고 이건 제 생계수단이기도 해서요. 대신 가족 대신 해드릴게요. 뭐? 가족 할인? 아유, 치사해서 진짜. 넌 며느리가 돼서 나한테 해준 게 대체 뭐가 있니? 다른 집 며느리들은 시애미 여행도 보내주고 용돈도 턱턱 준다는데. 제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집 시어머니들은 결혼할 때 예물도 해주시고 금반지도 물려주시곤 한다는데 어머님이 그거 다 해주시면 저도 그 배로 잘해드릴게요. 끝까지 웃으며 대꾸한 제 말에 시모는 결국 씩씩대며 저희 가게를 나갔습니다. 솔직히 다른 가족들은 언제든 미리 말만 하면 공짜로 관리를 해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시모처럼 뭐든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계속 무르게 군다면 절 만만하게 보고 앞으로도 계속 요구할 거라 생각해 제가 더 단호하게 나갔던 거죠. 하지만 남편이 친정 식구들에게 너무 잘해주었기에 그래도 시모에게 기본적인 며느리로서의 예의는 다했던 거예요. 어머니, 저랑 동생한텐 이제 체념해서 돈이고 뭐고 욕을 안 하시더니 이제 목표가 제 아내로 바뀌신 거예요? 대체 언제까지 가족들을 불행하게만 만들 작정이세요? 또 한 번 저희 집사람한테 뭐 요구하시면 저 정말 가만히 안 있어요? 남편은 제게 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면 늘 미안해하며 시모에게 전화해 화를 냈습니다. 시아버지 또한 시모가 한 짓을 들은 후엔 늘 시모를 대신해 제게 전화해서 사과를 해주셨죠. 미안하다, 에미야. 내가 단도를 한다고 하는데 그 망아지 같은 여편 내가 왜 자꾸 네 옆을 기웃거리는지 원. 정말 내가 면목이 없구나. 내가 너한테 용돈 좀 보냈거든. 기분 언짢을 텐데 그걸로 맛있는 거라도 꼭 사 먹으렴. 아유, 아버님, 저 진짜 괜찮아요. 어머님 때문에 아버님 돈도 없으실 텐데 왜 자꾸 저한테 용돈을 보내주세요. 그게 부모된 마음이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거. 그러니까 내 성의를 봐서라도 돌려보내지 말거라. 이런 좋은 분이었기에 저도 그리고 남편과 시누이도 시모가 싫어도 시아버지를 뵈러 꾸준히 시댁에 갔던 겁니다. 심지어 시아버진 절대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며 예순이 훌쩍 넘은 나이에도 계속 벽돌 공장을 다니셨어요. 공장에 사람이 없어 정년 퇴직할 나이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아버진 계속 일을 하실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결혼한 지 3년 뒤 그런 시아버지께 큰 사고가 일어났어요. 아버지, 그러니까 그 힘든 공장 일 좀 그만두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일이 힘든 만큼 공장이 돈을 많이 준다면서 고집을 부리시더니 이게 뭐예요? 여보, 가뜩이나 아버님 속상하실 텐데 언성 좀 낮춰. 죄송해요, 아버님. 이 사람이 속상해서 그러는 거 아시죠?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건 그렇고 그래도 치료만 잘 받으면 걷는데 무리가 없을 거라니까 정말 천만 다행이에요. 당시 연세가 67이었던 시아버진 일을 하다 허리를 크게 다치셨습니다. 공장에서 산재 처리를 해주었고 다행히 치료와 재활을 열심히 받으면 보행에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병원에서 말을 했지만 시아버진 긴 시간을 병원에 입원해 계셨어야 했어요. 그리고 시아버진 이후로도 허리를 많이 써야 했던 공장 일을 지속하긴 힘들어 원치 않는 퇴직도 하셔야 했죠. 에휴, 여보, 당신 진짜 태어나고 나서도 일 다시 못해? 그럼 우리 집 월세는, 내 생활비는 지금 당신 입원하고 나서부터 월세방 보증금도 쭉쭉 까이고 있는 거 알지? 당신 일을 못하니까 월세를 못 내서 아유 이제 어떡해. 그렇게 병실 침대 누워만 있지 말고 어떻게 좀 해봐. 예, 정배야, 애미야.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우리한테 생활비 좀 주고 월세도 내줘라. 어? 시끄러워 당신. 남편이 이렇게 누워있는데 와서 간병도 잘 안고 싸돌아다니기만 하는 사람이 무슨 염치로 애들한테 돈까지 욕을 해? 당신 나이 이제 고작 62이야. 그 젊은 나이에 돈이 없으면 나가서 벌어올 생각을 해야지. 언제까지 누구한테 기생할 생각만 하는 거야? 그때 시모는 뭐가 그리 바쁜지 병원에 잘 오지도 않더군요. 저는 남편과 시누이보다 먼저 나서서 낮엔 직접 간병인을 고용해 시아버지의 불편을 덜어드렸고 저녁엔 남편과 시누이, 저 이렇게 셋이 번갈아 가며 시아버지를 간병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시모는 어쩌다 한 번씩 시아버지를 찾아올 때마다 돈 타령만 해대더라고요. 처음엔 시아버지와 남편과 시누이가 화를 내니 보고만 있었는데 나중엔 부하가 치밀어 저도 시모에게 화를 내고 말았어요. 평생 아버님이 벌어오신 돈으로 호강하고 사셨으면서 어떻게 아픈 아버님한테까지 돈 타령만 하실 수가 있어요. 아무리 아버님이 착하셔도 정도껏 뻔뻔하셔야죠. 어머님이 오면 아버님 상태가 오히려 더 악화될 것 같으니까
그런 말 하실 거면 아예 오질 마세요. 그렇게 시모에게 화가 난 것도 난 거지만 중요한 건 시아버지의 거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시아버진 치료가 끝나 퇴원은 하셨지만 여전히 당장 다른 일을 구하기엔 회복이 더 필요한 상태였어요. 거의 한 달 벌어 한 달씩 살고 있던 시댁이었던지라 월세를 내지 못해 월세방의 보증금은 계속 까이고 있던 상황이었죠. 저는 결국 남편과 시누이와 함께 이 사태에 대해 상의했어요. 아빠를 제가 모시고 싶지만 저는 사는 전셋집도 작고 특히 엄마랑은 절대 같이 못 살 것 같아서 그러질 못하겠어요. 그렇다고 어떻게든 대출을 받아서 모은 돈을 보태 전셋집이라도 마련해 드리자니 아빠가 절대 안 받으실 것 같고요. 아빠 성격에 계속 월세를 내드린다고 해도 거부하실 텐데 이걸 어찌해야 하나 걱정이에요. 그러게요. 아무리 짐이 되기 싫으시다지만 걱정하는 자식들 마음은 왜 헤아려 주시지 못하는 건지. 저기 그래서 말인데 여보, 아버님께 우리가 작은 전셋집을 얻어드리면 어떨까? 뭐? 방금 진이 얘기 못 들었어? 아버지가 그걸 받으시겠어? 생각해봐. 물론 아가씨는 아직 자가도 없고 결혼도 안 하셨으니까 아버님이 끝까지 거절하실 수 있어. 그런데 우린 결혼도 했고 다행히 내 벌이가 좋고 친정에서도 도와주셔서 자가도 있잖아. 그리고 알지? 작년에 유명 연예인이 우리 샵 다녀간 후로 매출이 훌쩍 더 뛴 거. 그래서 우린 아가씨랑 다르게 아버님 집 얻어드리려고 대출도 안 받아도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점을 잘 이용해서 아버님을 설득해보자. 나도 어머님은 솔직히 좋아하지 않지만 아버님이 너무 안쓰러워서 이대로는 못 두고 보겠어. 저는 나름대로 생각해둔 의견을 두 사람에게 제시했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은 고맙다며 눈물을 글썽이더군요. 친자식도 아닌 제가 이렇게까지 나서주니 너무 미안하기도 하다면서요. 하지만 전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돈이라도 끌어서 제게 뭔가를 해주고 싶어 하시던 시아버지를 위해 그 정도는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얼마 뒤 우린 시댁을 찾아가 그때 상의한 내용을 설명드리며 전셋집을 얻어드리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저기 버스 정류장 바로 앞쪽에 있는 빌라 아시죠? 거기가 전세로 2억에 나와 있더라고요. 아직 시간이 없어서 들어가 보지 못했는데 이번 주말에 저랑 같이 집 둘러보고 괜찮으시면 바로 계약해요. 아버님 마음이 알지만 지금 당장 월세도 못 내고 있는 상황에 지내실 곳은 있어야 하잖아요. 안 된다. 2억이 네 집 개 이름이라냐? 내가 비록 허리가 다 낫진 않았어도 어디 나가서 경비일이라도 해서 월세 벌면 된다. 아버님, 이번엔 제발 고집 좀 꺾어주세요. 그러다 아버님이 또 다치시면 자식들 가슴이 찢어지는 건 생각 안 하세요? 그리고 솔직히 아직 다 낫지도 않은 환자한테 누가 일자리 주겠어요. 저 그 정도는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또 어차피 보증금이니까 아주 나중에 그 돈 돌려받으면 저한테는 아무런 손해도 아닌 거잖아요. 네? 물론 이후엔 시누이와 돈을 합쳐 다달이 생활비도 도와드릴 작정이었지만 저는 그 말은 쏙 빼고 시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결국 시아버진 잔뜩 풀이 죽은 모습으로 우리의 부탁을 받아들여 주셨어요. 전과 달리 더 이상 마음대로 일을 할 수가 없는 본인의 몸 상태를 한탄하시면서요. 반면 처음 우리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부터 시모는 눈을 반짝이며 좋아서 입을 다물질 못하더군요. 결국 시아버지가 우리에게 항복을 하셨을 땐 손뼉까지 치며 환호성까지 질렀죠. 야호! 이 그지 같은 월세방 드디어 탈출이다. 역시 우리 부자 며느리가 짱이라니까. 내가 여태 네가 내가 달라는 돈도 안 주고 피부 관리도 공짜로 안 해준 괘씸함 이걸로 싹 잊어주마. 그 지나친 말은 결국 시아버지의 호통에 금세 주눅이 들어버렸지만은요. 그래도 그 일은 그렇게 해결이 되는 줄 알았건만 시모는 그 상황에서 또 초를 치더군요. 시댁을 다녀온 다음 날 시모는 아침부터 일을 하고 있던 제게 전화를 걸어 황당한 소리를 해대더라고요. 예, 애미야. 내가 어젯밤에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솔직히 내가 이 나이에
또 전셋집을 전전하는 건 좀 아니지 않니? 네? 나도 이젠 그런 보잘것없는 빌라 전세 말고 그 빌라 옆에 큰 아파트 단지 있는 거 알지? 그런 좋은 집에서 말년을 보내고 싶구나. 전세 말고 당당히 차가로 말이야. 내가 아까 부동산에 슬쩍 물어보니까 그 아파트 방 3개짜리 집 시세가 7억 정도 한대. 지금 마침 매물이 있다네. 그래도 서울 외곽인 지역이라 서울치고는 싼 편 아니니? 7억에 아예 자가를 마련해 달라고요? 어머님, 저희 집도 7억 발끝도 못 미치는 판에 어떻게 그만한 집을 덜컥 구해드려요. 그리고 저 그만한 돈도 없어요. 너 돈 잘 벌잖아. 벌이가 크면 그만큼 대출도 잘 나오는 거 아니야? 대출 받아서 사주면 되지. 어차피 몇 억을 받든 너 정도면 금세 갚을 수 있잖아. 내가 그 집만 사주면 진짜로 그동안 너한테 서운했던 거 다 잊어주마. 아, 근데 네 시아버지가 일 못할 동안 생활비는 넉넉히 챙겨줄 거지? 내가 아니라 네 시아버지를 위해서 말이야. 너희들 난 못마땅해 해도 그 영감은 끔찍하게 생각하잖아. 뭐 아예 평생 줘도 좋고. 죄송한데 어머님, 이건 과해도 너무 과한 요구예요. 그리고 솔직히 저희는 어머님 말대로 아버님을 위해서 해드리는 건데 아버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는 마당에 왜 어머님이 나서서 그런 말을 하세요? 생활비도 드리든 말든 그건 제 선택이니까 어머니께서 왈가왈부하실 말은 아닌 것 같네요. 전 거절 말곤 더 이상 아무 할 말 없으니까 이만 끊겠습니다. 시모는 이때다 싶었는지 아예 저에게 대출까지 받아서 7억짜리 아파트를 사달라고 하더군요. 그 황당한 말에 저는 혀를 내두르며 단번에 거절을 내뱉었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그날 쉬지 않고 제게 전화를 다시 걸어댔어요. 어차피 내용은 뻔할 테니 전 일을 하느라 그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 피부샵 번호로까지 전화를 걸어 저를 찾아대는 통에 열불이 터지더라고요. 결국 전 피부샵으로까지 전화를 건 시모에게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대체 왜요? 네? 너 왜 내 전화를 안 받아? 부동산 여자한테 다시 물어보니까 그 집 계약하려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 7억짜리가 나와 있는 그 아파트 매물 중에선 제일 저렴하게 나온 거래. 그래서 한시가 급하다고. 넌 네 시애빈 그렇게 끔찍하게 챙기면서 왜 내 말을 무시해? 어? 내가 정벨 낳은 엄마야, 엄마. 그런 며느리 너도 응당 나한테 은혜를 갚아야지. 낳았다고 다 감사한 부모인가요? 제가 이렇게까진 진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제 남편이랑 아가씨가 자라는 동안 엄마 노릇을 몇 번이나 하셨어요. 매번 부모 역할을 아버님께 다 떠넘기고 어머님은 집안 말아먹고 바람 피우기에만 바쁘셨잖아요. 그런 어머님한테 원래 생판 남이었던 제가 무슨 은혜를 갚아야 하는데요? 싫어요. 싫다고요. 행여나 그 7억이 정말 제 수중에 현금으로 있대도 절대 싫어요. 저는 소리를 지른 뒤 전화를 냅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전화가 걸려오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별렀는데 다행히 전화는 다시 오지 않더라고요. 이제야 포기했나 싶었더니 그건 제 착각이더군요. 2시간 뒤쯤 시모는 아예 저희 샵에 2발로 쳐들어왔거든요. 이야, 백규정. 너 우리 가족이 날 좀 무시한다고 며느리 너까지 시애미를 우습게 봐? 이 천벌받은 기집애. 시애미가 해달라면 그냥 해줄 것이지. 어디서 건방지게 싫다마다야?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여기 지금 우리 직원들하고 손님들 다 보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당장 나가세요. 이젠 시애미 겁도 없이 쫓아내려고까지 해? 못 나간다. 그 집 사준다고 할 때까지 못 나가. 이 나이에 아직도 빌라 전세 산다고 하면 주위에서 나를 얼마나 비웃겠니? 그동안 창피하게 월세방 사는 것도 자존심 상했는데 기왕 얻어주는 거 좀 좋은 집 얻어주면 어디가 덧나냐? 사줘. 아이 그 아파트 사달라고. 너 어차피 대출 받아도 금방 갚잖아. 아니면 너 당장 이혼시킬 줄 알아. 아무튼지 있는 것들이 더 치사하고 싹퉁머리가 없다니까. 시모는 사람들의 시선은 신경도 쓰지 않고 눈을 까 뒤집으며 제게 삿대질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직원들도 손님들도 있는 자리였던지라 너무 창피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쩔쩔매면 시모 같은 사람은 더욱 기고만장해질 걸 알기에 전 우선 직원들에게 손님들을 관리실로 마저 모셔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곤 고개를 쳐들고 도끼 어린 눈으로 응수를 시작했죠. 어머님이야말로 없는 사람이 정말 양심까지 없네요. 뭐? 너 지금 없는 거라고 했냐? 나한테? 네. 사람이 양심이 없어도 정도껏 없어야죠. 하긴 그런 사람이었으니 여태껏 뻔뻔하게 아버님 등골을 빼드시고 산 거겠죠? 어머님은 제 앞에서 시어머니 어려운 줄 알라고 하시는데 어머님이야말로 자식들한테 부끄러운 줄 좀 아세요. 바람 피워 집안 무너뜨려 자식들의 생전 한번 챙기지도 않아. 대체 어머님이 자식들에게 뭘 해줬다고 저한테 시어머니 대접을 받길 원하세요? 그리고 이혼이요? 자식들에게 손절당하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인 판국에 어머님이 절 이혼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렇게 사리분별이 안 되세요? 그럼 제가 직접 확인시켜 드릴게요. 지금 어머님의 입지를. 저는 시모를 노려보며 남편에게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곤 무슨 일로 전화했냐고 묻는 남편에게 까랑까랑한 목소리로 말했죠. 당신 어머니가 지금 2억짜리 전세가 아니라 7억짜리 아파트를 안 사주면 당신하고 날 이혼시키겠다네. 내가 안 된다고 하니까 우리 가게까지 쫓아와서 지금 난동을 부리고 있어. 어떻게? 난 절대로 그 집 사드릴 생각이 없는데 당신 나랑 이혼할 거야? 난 앞으로 당신 엄만 절대 얼굴 못 보고 살 것 같은데 당신이 지금 선택해. 나야 당신 엄마야? 아이고, 예. 난 그냥 화가 나서 실어난 거야. 그래, 농담이었어, 농담. 뭐 그런 걸로 일하는 애한테 전화까지 하니. 전 이런 상황 장난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은데요. 여보, 어머니 좀 바꿔봐. 스피커폰이니까 그냥 말하면 돼. 분노로 가득 찬 제 목소리에 남편은 한숨을 푹 쉬더군요. 그 와중에 제가 남편에게 전화를 하자 당황했는지 시모는 땀을 뻘뻘 흘리며 쩔쩔매더라고요. 그리곤 불쌍한 척 전화를 받은 시모를 향해 남편은 아주 싸늘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그래, 정배야. 아이고, 진짜 요즘 며느리들 무섭다더니 내가 농담 좀 한 걸 가지고 얘가 이런다. 그리고 솔직히 그래도 내가 널 낳아준 엄마인데 그 정도 집은 좀 선물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니니? 정말 서럽다, 서러워. 서럽다고요? 제발 주제 파악 좀 하세요, 어머니. 뭐? 자기 손으론 700원도 벌어본 적 없는 분이 7억짜리 집을 사달라고요? 애초에 집사람이 어머니가 좋아서 집을 얻어드리겠다고 했겠어요? 평생 그런 모렴치한 모습으로 가족을 괴롭게 하더니 이젠 제 아내까지 왜 이렇게 괴롭히세요? 제발 주제 파악하고 거기서 좀 나가세요. 전 진짜 어머니라면 이제 지긋지긋해요. 남편의 냉정한 말에 시모는 얼이 빠졌는지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전화를 끊는 전 남편의 뜻을 들었으면 이제 그만 나가라며 시모를 떠밀었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끝까지 버티려는 시모를 저는 결국 경찰까지 불러서 쫓아내야 했죠. 그리고 그날 저녁 시아버지가 저와 남편을 집으로 부르시더군요. 남편에게 전화로 이야기를 들었다면서요. 그 옆엔 잔뜩 뾰로통한 표정의 시모가 앉아 있었는데 시아버지의 말에 시모의 표정은 서서히 흑빛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미안하다, 에미야. 내가 직접 널 찾아가서 이 사람 행동을 사과하고 싶었는데 내 허리가 아직 온전치 못해서 널 부른 걸 용서하거라. 내가 이 옆편엔 이미 혼쭐을 내놨다. 그리고 그 전셋집 얘긴 그냥 없던 걸로 하자꾸나. 월세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 마련할 테니까 내 거처 문제는 더 이상 신경 쓸 필요도 없어. 내가 이 옆편네 때문이라도 염치가 없어서 너에게 더더욱 도움은 못 받겠구나. 아주 부처나셨수 나셨어. 맨날 자식들한테든 며느리한테든 쩔쩔매고 당신이 그러고도 부모야?
받을 건 정당하게 받을 줄도 알아야지. 에휴, 짜증나. 이 그지 같은 월세방에 또 처박혀 살게 생겼네. 이 집이 싫다고 그렇게 입 나올 필요 없어. 당신 어차피 이제 이 집에서 못 살 거니까. 난 당신에게 그동안 의리를 지킬 만큼 지켰고 참을 만큼 참아도 줬어. 내 한계는 여기가 끝이야.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라고. 뭐라고? 시아버진 그 자리에서 시모에게 드디어 이혼을 선언하신 겁니다. 그런 청천벽력 같은 일은 생각도 못 해봤는지 시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시아버진 현실 감각이 사라진 듯한 시모에게 따끔하게 소리치셨죠. 왜? 내가 당신이 무슨 짓을 해도 이혼 못할 줄 알았어? 나야 당신을 참고 살았다지만 난 자식들에게만큼은 어떻게든 피해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어. 그런데 오늘 일 보니까 당신은 나뿐 아니라 당신 자식들까지 평생 불행하게 만들 사람이야. 오늘만 해도 당신 우리 정배를 이혼시킬 뻔했다고. 그리고 앞으로 만약 둘째가 결혼한다고 한들 똑같은 일을 벌이겠지. 난 더 이상 내 어줍지 않은 책임감 지키겠다고 내 자식들 불행하게 만든 일은 더 못해. 그러니까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여보, 나야, 나. 꽃다운 나이 20살에 당신한테 시집와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한 나라고. 그런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매정할 수가 있어? 그것도 다 나이 들어서. 이제 와서 내가 혼자 어떻게 살라고. 그런 당신이기 때문에 나도 지금껏 애들한테 미안한 마음까지 꾹 참고 당신이랑 산 거야. 근데 더 이상은 안 돼. 난 우리 애들을 지켜줄 의무가 있어. 그게 바로 부모인 거야. 그리고 고작 나 예순들인 사람이 왜 혼자 못 살아? 그동안 나한테 빌붙을 만큼 붙었으면 이젠 당신 인생은 당신 손으로 직접 책임지고 살아. 그제야 시모는 잘못했다며 시아버지에게 매달리더군요. 하지만 이미 굳은 결심을 한 시아버진 단호하셨어요. 시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와 남편에게까지 매달렸습니다. 애미야, 정배야, 니들 시아버지가 허리가 아니라 머리까지 다쳤었나 보다. 그 무른 양반이 그게 아니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다니. 정신 좀 차리라고 너희가 말려봐라. 어? 아니요. 제 생각엔 아버지가 이제서야 옳은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요. 솔직히 저도 동생도 어머니에게 오만정에 떨어진 지 오래였어요. 저도 이젠 아버지를 따라서 어머니와의 인연 끊어버릴 겁니다. 죄송하지만 전 아버님을 위해서 이 이혼을 적극 찬성하고 싶네요. 아버님이라는 복을 제 발로 수십 번씩 걷어차버린 사람은 어머님 자신이니까 더 이상 아버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은 그만두세요. 하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이후 마음이 단단히 돌아선 시아버진 정말 시모를 집에서 쫓아내고 이혼하셨어요. 그땐 진짜 제 속이 다 후련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으니 남편과 시누이는 오죽했겠습니까? 정말 큰 결심하셨어요, 아버지. 맞아요, 아빠. 정말 잘한 선택이세요. 이젠 제발 엄마한테서 벗어나서 행복하게 사세요. 남편과 시누인 시아버지를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까지 흘렸어요. 그리고 저와 남편은 끝까지 괜찮다고 고집을 부리던 시아버지를 저희 집으로 모셨습니다. 이제 제발 일도 하시지 말고 손주 재롱만 보면서 편히 지내시라고요. 시누인 자신이 시아버지를 모시고 싶어 했지만 저와 남편의 고집이 이겼던 거죠. 저희 집이 아가씨 집보다 훨씬 넓고 교통도 좋잖아요. 그리고 아가씨는 결혼도 해야죠. 전 절대 양보 못해요, 아가씨. 시누이와 남편 그리고 시아버진 제게 많이 고마워했지만 늘 그랬듯 전 오히려 제가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모를 제외하면 세상에 이렇게 좋은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이혼 후 다행히 시아버지 허린 완전히 나았는데 시아버진 기업과 아파트 경비를 구하시더군요. 아직 70도 안 된 내가 왜 자식들에게 짐이 돼야 하냐. 그동안 너희가 나 쓰라고 줬던 생활비도 안 쓰고
거의 다 모아놨으니 도로 돌려주마. 시아버진 그렇게 번 돈으로 지금은 저희에게 용돈도 주시고 손주 선물도 사주십니다. 그렇게 시아버진 여전히 변함없이 자식들에게 주는 기쁨을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분이시죠. 저는 결혼을 잘못한 죄로 평생 자식들에게 빚진 마음을 가진 채 힘겹게 사셨던 시아버지가 이젠 부디 마음의 짐을 덜고 더 행복을 누리시며 살길 바라고 있어요. 그런 시아버지의 행복을 위해 전 며느리로서 더 많이 노력하며 살아갈 생각이에요. 남편을 쏙 빼닮아 너무 예쁜 아들과 아직도 저만 보면 너무 애틋해서 가끔 눈물까지 난다던 너무 소중한 남편과 함께 말입니다. 한편 시모는 지금 월세 원룸에서 지내며 술집 설거지를 하고 있다더군요. 시아버진 이혼 후 자신의 것뿐만 아니라 시누이와 남편 그리고 제 휴대폰에서까지 시모의 연락처를 차단시켜 버리셨어요. 그런데 식구들이 아무도 연락을 받지 않자 시모는 이혼한 지 1년 뒤쯤 저희 피부샵 앞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시모는 깜짝 놀란 저에게 불쌍한 척을 하며 말했어요.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 난 그냥 우리 애들이나 애들 아버지에게 찾아가면 날 사람 취급도 안 할 것 같아서 널 찾아온 거야. 그때 저는 시모에게 이야기를 듣고 시모의 근황을 알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시모가 절 찾아온 이유는 결국 돈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시모는 또 명품을 사드리려 카드를 긁어댔다가 카드값도 연체되고 월세도 못 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다달이 100만 원씩만 주면 안 되겠니? 진짜 나이 64세 내 신세가 너무 처량하구나. 네가 보기에도 불쌍하지 않니? 이 나이에 남편하고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폼 안 나게 술집 설거지나 하면서 월세 살고 있는 내가 말이다. 하나도 안 불쌍한데요. 아버님은 어머님 연세에도 어머니 먹여 살리겠다고 힘든 벽돌 공장 일을 다니셨는데 저는 그런 아버님이 훨씬 안쓰러워요. 그리고 아버님을 그렇게 고생시키고도 미안한 줄도 모르는 어머님은 끔찍하게 싫고요. 돈이 없으면 사셨다던 명품을 팔고 씀씀이를 줄이세요. 아니면 투잡을 뜨시던지요. 또 찾아오시면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2번 다시 찾아오지 마세요. 저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시모에게 싸늘한 말을 남기곤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날 시아버지와 남편에게 시모의 일을 말하니 잘 처신했다고 말하며 두 사람은 제게 많이 미안해했죠. 그리고 그날 이후 여태껏 시모가 우리 앞에 나타난 적은 없었어요. 아마 더 이상 우릴 찾아와도 소용없다는 걸 깨달은 게 아닐까 싶네요. 이렇게 시아버지에게 들러붙어서 골수를 빼먹던 시모는 처량한 노후를 살게 됐고 평생 가족을 위해 노력하며 살아온 시아버진 자식들 곁에서 조금은 편안한 시간을 보내시게 됐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황혼 이혼을 하는 부부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고 하더군요. 다는 아니겠지만 아마 그분들 또한 저희 시아버지와 시모와 같은 경우가 많지 않을까 싶어요. 이혼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시대를 살아왔으니 쉽게 이혼하지 못하는 배우자의 마음을 이용해 잘못을 고칠 생각은커녕 더욱 이기적으로 굴다가 제 시모처럼 이혼을 당하는 경우 말입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인데다 참고 사는 것만이 미덕은 아닌 시대가 됐으니까요. 세상은 내가 이기적이고 제멋대로 구는 한 언제까지나 내게 관대하지 않다는 말을 이 사연의 마지막에 꼭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제 시모 같은 분들이 있다면 하루빨리 반성하고 배우자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과를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이혼에 이를지라도 그건 남은 생 동안 평생 여러분이 짊어지고 살아야 할 숙제일 테니까요. 그 마지막 숙제마저 외면한다면 그 끝은 제 시모보다 더욱 처량하리라고 감히 예상해 봅니다. 세상엔 업보라는 말이 존재하기 때문에 말이죠. 전 여기서 이만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를 키우며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저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돈이 다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가까운 사람이 맨날 돈돈거리면서 가족을 차별까지 하길래 아예 연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 그 인간의 비참한 말로를 알게 되어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그럼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제가 어렸을 적 저희 아빠는 직장인이셨고 엄만 리어카를 끌고 다니며 포장마차를 하셨어요. 멸치국수나 닭발, 소주 같은 것들을 파셨죠. 그런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빠가 다니던 회사가 망하는 바람에 저희 아빠는 한순간에 실직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제 취업이 잘 안 되니까 아빠가 그때부터 그냥 아예 한량처럼 지내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는 일이라곤 엄마가 장사할 수 있게 리어카를 밀어주는 일 뿐이었고 그 외엔 그냥 맨날 집에 드러누워서 쉬기만 했어요. 그리고 틈만 나면 엄마한테 돈을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었죠. 여보, 나 오늘 친구 만나고 오게 돈 좀 줘봐. 나 오늘 고등학교 동창들이랑 오랜만에 소주 한잔 하기로 했단 말이야. 맨날 집에서 뒹굴거리는 사람이 무슨 돈이야. 우리 애들 키우려면 나가서 한 푼이라도 더 벌 생각을 해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한심하게 살 거야? 아니, 내가 뭐 돈 안 벌고 싶어서 안 버는 줄 알아? 멀쩡히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망해서 이렇게 된 걸 나보고 어쩌라고. 그리고 나도 여기저기 취업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무 데서도 날 안 받아주잖아. 나도 지금 얼마나 답답한 줄 알아? 그럼 뭐, 난 안 답답해? 정취업이 안 되면 어디 가서 막노동이라도 하면 되잖아. 내가 무슨 막노동을 해. 나도 나름 고급 인력이라 그런 건 시켜줘도 안 할 거거든. 그러니까 짜증나게 하지 말고 그냥 돈이나 줘. 예전엔 다정한 아빠였는데 한순간에 왜 저렇게 변한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크기도 했고 잠깐 쉬어보니까 또 쉬는 게 익숙해져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아빤 공부를 엄청 잘했던 저희 큰오빠한테도 틈만 나면 이런 얘기를 하시곤 했습니다. 준혁아, 넌 앞으로도 공부 열심히 해서 꼭 의사나 변호사 돼야 된다. 그래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 아빠한테 용돈도 많이 주고 아빠 먹여 살려야 돼. 아빤 그러다 엄마한테 잔소리 폭탄을 맞기도 했어요. 당신은 지금 그게 아들한테 할 소리야? 우리 애들한테 해주는 것도 하나 없으면서 무슨 돈 많이 벌어서 당신을 먹여 살리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하지만 아빤 장난으로 그런 얘기도 못하냐며 오히려 화를 내시더라고요. 솔직히 제 아빠였지만 저도 아빠가 한심하다고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희 아빠가 한순간에 변하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장사를 마치고 집에 들어오던 엄마가 교통사고로 크게 다치고 말았거든요. 그때 수술도 하고 한동안 입원을 하셨는데 아빠가 크게 충격을 받으셨는지 울면서 엄마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여보, 내가 미안해. 당신은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난 배고프니까 빨리 들어오라고 재촉이나 하고 난 당신이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실려가는 그동안에도 아무것도 모르고 드러누워서 TV만 보고 있었어. 나 근데 당신이 크게 다쳤다는 얘기 듣고 얼마나 심장이 철렁했는 줄 알아? 당신한테 잘해준 것도 없는데 이대로 영영 이별할까봐 정말 겁났단 말이야. 여보, 나 같은 건 진짜 한심한 인간이야. 난 아빠 자격도 없고 남편 자격도 없다고. 저희 엄만 그렇게 울면서 사과라는 아빠의 손을 꼭 잡아주시더군요. 사실 저희 아빠가 한동안 한량처럼 지내긴 했지만 그렇게 나쁜 분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아빠가 우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참 많이 아팠어요. 그 후 저희 아빠는 태도를 180도 고쳐먹고 공장에 취업하셨습니다. 엄만 그걸 보고 이러시더라고요. 당신이 웬일로 공장에서 일을 한다고 그래? 당신 원래 편한 일 아니면 안 한다고 했었잖아. 내가 그래도 우리 애들 아빠인데 쉬운 일만 찾다가 허송세월 보낼 순 없잖아. 물론 공장 일이 처음이라 힘들기도 하고 나보다 어린 사람들이랑 일하느라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난 괜찮아. 우리 가족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라면 이것보다 더 힘든 일도 다 할 수 있어. 그 후 거짓말처럼 저희 아빤 정말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힘든 내색도 하나 안 하시고 오히려 퇴근하고 집에 오면 엄마의 팔다리를 주물러 주시더라고요. 여보, 내가 당신한테 앞으로 진짜 잘할 테니까 다신 다치지 마. 알았지? 난 당신 없는 세상은 정말 상상하고 싶지도 않단 말이야. 내가 너무 못나서 그동안 당신 혼자 고생시켰는데 앞으로는 절대 그럴 일 없게 할 거야. 아휴, 당신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너무 고맙네. 난 당신이 언젠간 이렇게 정신 차리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될 줄 알았어. 나 다 이해하니까 앞으로는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잘 살자. 그렇게 한동안은 매일 싸우기만 하던 저희 부모님은 다시 예전처럼 사이가 좋아지셨어요. 집안에 큰 소리가 안 나니까 분위기가 화목해서 저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의대를 졸업한 저희 큰오빤 의사가 되었고 작은 오빤 평범한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공무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언제 한 번은 저희 큰오빠가 아빠 생신 때 용돈으로 100만 원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빠가 깜짝 놀라며 이러시더라고요. 아유, 아이 무슨 용돈 이렇게 많이 넣었어? 준혁아, 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니? 무리하긴요. 저 돈 잘 버니까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예전에 저보고 의사나 변호사 돼서 용돈 많이 주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그때 내가 생각 없이 한 말이지. 너 설마 내가 그렇게 얘기한 것 때문에 이렇게 용돈을 많이 준 거야? 장난이에요, 장난. 그냥 저도 효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건 다 어머니 아버지 덕분이잖아요. 아이고, 이 못난 아빠 밑에서 어쩜 이렇게 듬직한 아들이 태어났는지. 준혁아, 잘 자라줘서 정말 고맙다. 아빠가 너만 보면 내가 늦게라도 정신 차리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 저는 공무원이다 보니 월급이 많지 않아 저희 큰오빠처럼 용돈을 팍팍 드릴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부모님께 잘해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저희 작은 오빠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저희한테 엄청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30대 초반이었을 때 저와 같이 일하던 동료 공무원이 남자를 한 명 소개시켜 줬어요.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 일하는 자기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만나보니 성격도 활발하고 듬직한 면이 있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일이 엄청 바빴었는데 저녁 늦게 집에 와서도 꼭 집안일을 같이 해주려고 하더라고요. 여보, 지금 세탁기 다 돌아가면 빨래는 내가 넣을 거니까 당신은 좀 쉬어. 아이, 그리고 거기 있는 음식 쓰레기도 내가 이따가 버리러 갔다 올게. 아휴, 퇴근하고 이제서 집에 온 사람이 무슨 집안일을 한다고 그래. 내가 당신보다 훨씬 일찍 퇴근했으니까 그냥 내가 할게. 아니야. 내가 조금 더 늦게 퇴근한다고 해서 당신한테 모든 걸 다 맡길 수는 없지. 그리고 당신도 민원인들 상대하느라 엄청 고생하는 거 다 알아. 그러니까 그냥 집안일은 나한테 맡겨줘. 게다가 남편은 저희 친정 식구들도 엄청 챙겼습니다. 한 번은 엄청 비싼 양주를 들고 저희 친정에 간 적이 있었어요. 아버님, 그리고 형님들, 제가 이번에 아는 사람한테서 양주를 한 병 받아서 가져왔는데 오늘 저랑 같이 한잔 하시죠? 뭐야, 그거 엄청 비싼 양주 아닌가? 그렇게 좋은 건 매제 혼자 먹지 뭐하러 여기까지 가져왔어? 에이, 좋은 것일수록 더 나눠 먹어야죠. 그리고 저 영업직이라서 만나는 사람 많은 거 아시잖아요. 가끔 이렇게 누가 선물을 주기도 하는데 이참에 자랑도 하고 그러는 거죠. 남편이 성격이 좋아서 그런지 저희 가족들과 정말 잘 지냈어요. 물론 저도 시댁 식구들이랑 잘 지냈습니다. 특히 저희 시아버지가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몰라요.
제가 시댁에만 가면 매번 웃으면서 반겨주시고 항상 제가 좋아하는 간식을 미리 사다 놓으시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저 왔어요. 아이고, 우리 예쁜 새아가 왔니? 내가 오늘 너 온다고 하길래 요 앞에 나가서 붕어빵이랑 닭꼬치 좀 사왔다. 너 지난번에 보니까 이런 길거리 음식을 되게 좋아하더구만. 어머, 지난번에도 사주셨으면서 또 사오셨어요? 날씨도 추운데 그냥 집에 계시지. 괜히 저 때문에 감기라도 걸리시면 어떡해요. 멀리 갔다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집 앞에 갔다 온 건데 뭘. 난 네가 잘 먹으면 저기 땅끝 마을까지 가서 사다 줄 수도 있어. 시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자 옆에 있던 시누이가 이러더라고요. 아빠, 나도 맛있는 것 좀 사줘봐요. 내가 지난번에 고급 호텔에서 파는 딸기 케이크 먹고 싶다고 했잖아요. 아유, 넌 꼭 케이크를 먹어도 고급 호텔에서 파는 케이크만 먹냐? 하여튼 입맛만 깐깐스러워가지고는 내 입맛이 원래 고급인 걸 뭐 어떡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먹고 싶은 건 비싸서 못 사준다 이거예요? 진짜 치사해 죽겠네. 저희 시누이가 좀 철이 없는 편이었는데 맨날 비싼 것만 사달라고 하니까 시아버지가 질렸다는 표정을 지으시더군요. 그래도 전 그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정다워 보이고 좋았습니다. 그렇게 전 남편과 결혼 생활하면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게 되었어요. 그런데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상하고 인자하신 시아버지와는 다르게 시모랑 시누인 되게 허영심이 많은 스타일이더군요. 한 번은 시모가 해주신 밥이 너무 맛있어서 맛있다고 얘기를 했더니 한숨을 쉬면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넌 이게 맛있니? 난 말이다. 이런 평범한 집밥은 영 별로야. 너 예전에 너희 시아버지 사업해서 잘 나갔던 거 우리 아들한테 들어서 알고 있지? 내가 그땐 사모님 소리도 듣고 우리 집에 운전기사까지 있었어. 그땐 매 끼니마다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휘황찬란하게 차려서 먹고 이런 평범한 음식이 아니라 귀한 음식들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몰라. 아휴, 내가 그때처럼 돈이 많았으면 이런 밥상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을 거다. 사실 예전에 시댁이 꽤 잘 살았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시아버지의 사업이 망하면서 집안이 폭삭 주저앉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에 시아버지께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이젠 다시 먹고 살 만한 정도까지는 올라왔지만 여전히 시모랑 시누인 예전의 그 세월을 그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 번은 또 시댁에 갔더니 시모가 이러는 거예요. 아니, 요즘 나오는 TV들은 뭐가 그렇게 큰 거야? 아주 영화관에 따로 갈 필요도 없겠더라. 어머님, 그럼 제가 어머님 댁에도 큰 TV 하나 해드릴까요? 큰 화면으로 보면 드라마 하나를 보더라도 더 몰입이 잘 돼서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집도 좁은데 무슨 큰 TV를 산다고 그래. 나 예전에 살던 집은 궁전처럼 으리으리해서 아무리 큰 TV를 갖다 놔도 잘 어울렸을 텐데 지금 집은 크기가 코딱지만 하니 TV만 큰 거 갖다 놓으면 웃기지 않겠니? 뭐 그렇다고 TV가 안 갖고 싶다는 건 아니고 네가 굳이 사준다는데 내가 거절할 이유는 없지. 사실 시댁이 엄청 좁은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아파트였어요. 그런데 예전에 워낙 잘 살았다 보니까 계속 비교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한 번은 시댁에서 다 같이 식사를 하려고 모였는데 시누이가 약속이 있다며 자기는 밥을 안 먹겠다고 하는 거예요. 시모가 시누이 보고 어디 가냐고 물어보니까 이러더라고요. 나 오늘 남자친구랑 데이트 있어서 나갔다 올 거예요. 그래서 말인데 엄마, 나 돈 좀 줘요. 나가서 데이트 비용으로 쓰려면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뭐? 데이트 비용? 너 엄마가 돈 많은 남자 만나라고 했지? 왜 여자한테 돈 쓰게 하는 남자를 만나고 난리야? 너 돈 많고 잘 나가는 남자 만나야 엄마처럼 사모님 소리 듣고 산다고 했어? 안 했어? 아니, 당연히 남자친구한테 사달라고 할 거긴 한데,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그렇죠. 안 그래도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네 집안이
좀 잘 사는 것 같아서 재산이 얼마나 있나 떠보고 있거든요. 잘 알아보고 돈 좀 있는 것 같으면 확 물어버릴 거예요. 하지만 얼마 후 시누인 그 남자한테 차였다면서 울고불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 남자도 눈치가 있을 테니 시누이가 돈만 보고 만난다는 걸 알아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 시모랑 시누인 옛날 타령을 하더라고요. 한 번은 남편 지인이 운영하는 2층짜리 소고기 집에 간 적이 있었는데 식당이 엄청 크고 넓은데도 사람이 진짜 많더라고요. 우와, 여기 장사 진짜 잘 된다. 여보, 여기 사장님이 당신 지인이라고? 야, 이 정도면 돈 엄청 잘 버시겠네. 제가 그렇게 말하자 맞은편에서 듣고 있던 시모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참나, 예전에 네 시아버지 사업이 망하지만 않았어도 우리 아들이 이것보다 훨씬 더 잘 벌었을 거다. 머리가 좋은 애라서 해외 유학도 보내주고 했으면 아마 능력 인정받아서 억대 연봉 받았을 거야. 하긴, 아이 머리 좋은 건 의사인 네 친정 오빠도 똑같겠지만 그래도 우리 아들만 하겠니? 어머님, 여기서 갑자기 왜 저희 오빠 얘기가 나와요? 저희 집도 그렇게 잘 사는 거 아니었는데 오빠가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 된 거잖아요. 꼭 돈 많은 집에서 태어나야 돈 잘 버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부잣집에서 자란 자식들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은 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모는 자꾸만 잘 살았던 옛날 얘기를 하면서 괜히 저희 오빠를 까내리듯이 말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은근히 저희 오빠한테 자격지심이 있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 오빤 돈을 잘 번다고 해서 남을 무시하거나 거만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족들한테 항상 뭐라도 하나 더 해주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저희 큰오빠가 부모님한테 비싼 안마의자를 사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남편이 엄청 부러워하더라고요. 이야, 나도 형님처럼 돈 잘 벌었으면 진짜 좋겠다. 그럼 나도 우리 부모님한테 저런 비싼 선물 아무렇지도 않게 사드릴 수 있을 텐데. 역시 사람은 돈이 최고야. 그치? 사실 남편 월급이 적은 편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욕심이 많은 사람이더라고요. 저랑 결혼한 지 5년 만에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식당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보, 지난번에 우리 가족들이랑 같이 갔던 그 고깃집 알지? 그 고깃집 운영하는 사장님 부부가 내 지인이잖아. 그런데 이번에 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면서 일단 인수할 사람을 찾는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식당 인수해서 한번 해보려고. 뭐라고? 아이, 갑자기 무슨 식당이야. 그리고 식당을 하더라도 작게 시작해서 천천히 올라가야지. 그렇게 큰 2층짜리 대형 식당을 처음부터 운영하겠다고? 아예 처음부터 하는 건 아니지. 그 형님네 부부가 이미 자리를 잡아놨으니까 난 그냥 이어서 하기만 하면 돼. 그 식당 인수하기만 하면 무조건 대박이라니까. 전 솔직히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갑자기 식당을 한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됐어요. 게다가 장사를 처음 해보는 사람이 하기엔 너무 큰 식당이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하도 설레발을 치니까 시모랑 시누이가 큰돈 만질 기회라면서 얼른 식당을 인수하라고 부추기는 거예요. 게다가 성격 좋은 저희 시아버지께서도 귀가 좀 얇으신 편이라 그런지 시모가 살살 꼬시니까 넘어가 버렸습니다. 결국 남편은 자기가 모은 돈에 대출까지 받고 시부모님의 노후자금까지 탈탈 털어져 주신 돈으로 식당을 인수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원래 장사가 잘 되던 식당이라 그런지 남편이 인수하고 나서도 여전히 손님이 많았습니다. 가끔 제가 퇴근하고 식당 일을 도와주러 갈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식당에 손님들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우와, 아이, 뭔 손님이 왜 이렇게 많아? 거봐, 내가 이 식당 인수만 하면 무조건 대박 날 거라고 그랬지? 내가 만약에 당신이 말리는 거 듣고 이 식당 인수 안 했으면 얼마나 후회할 뻔했어. 하마터면 로또를 놓칠 뻔했다고. 남편은 장사가 잘 되니까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갔더라고요. 시모도 절 볼 때마다 이게 다 자기 덕이라면서 얼마나 우쭐댔는지 모릅니다.
예, 이게 다 내가 성견지명이 있어서 노후 자금까지 투자한 덕분이야. 이런 것도 예전에 내가 잘 살아봤으니까 기회를 한 번에 알아보고 투자한 거지. 너처럼 평범하게 살았던 애가 뭘 알겠니? 어머님, 왜 또 저를 물고 늘어지세요? 저는 그이가 대출까지 받고 어머님, 아버님 노후 자금까지 빌린다고 하니까 걱정돼서 그런 거죠. 지금 잘 됐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잘 안 됐으면 어쩔 뻔했어요. 제가 그래도 마누라인데 그 정도 걱정도 못 해요? 그건 걱정이 아니라 오지랖이야. 우리 아들이 알아서 다 잘하는데 야, 아무것도 모르는 네가 뭔 참견이니? 아니, 남편이 큰돈 들여서 무리한 사업을 한다는데 걱정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제가 잠깐 반대했었다는 이유로 시모가 저한테 자꾸만 잔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남편 식당이 잘 되니까 저도 기분이 좋기는 했어요. 남편도 돈을 잘 벌기 시작하면서 양가 집안에 다 잘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한테도 선물을 이것저것 사드리기도 하고 저희 친정 식구들과 밥을 먹을 때도 자기가 쏘곤 했어요. 아버님, 어머님, 오늘 식사는 제가 다 계산하겠습니다. 저 이래봬도 돈 엄청 잘 버는 능력 있는 사위예요. 아마 지금은 우리 큰형님보다 제가 돈 더 잘 벌걸요? 아이고, 돈을 많이 벌면 차곡차곡 저축해서 재산을 불릴 생각을 해야지. 뭐하러 자꾸 돈을 쓰고 그래? 우리 너무 비싼 거 안 먹어도 되니까 그냥 적당히만 하게. 우린 그냥 자식들이 성실하게 일하고 돈 잘 모아서 편하게 사는 게 최고로 좋아. 에이, 그래도 제가 사위인데 할 만큼은 해야죠. 부담 가지지 마시고 그냥 마음껏 드세요. 그런데 역시나 사람이 돈이 생기면 마음이 변하는 걸까요? 처음엔 양가 부모님께 잘하던 저희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초반엔 그래도 돈을 좀 모으는 것 같더니 이제는 벌면 버는 대로 다 써버리는 거예요. 원래 저희 남편이 3천만 원대의 차를 타고 다녔는데 저한테 말도 안 하고 갑자기 1억이나 되는 외제차로 바꾼 적도 있었습니다. 여보, 이 차 엄청 비싼 거 아니야? 내가 검색해보니까 가격이 1억도 넘던데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그렇지 이거 너무 낭비하는 거 아니냐고. 낭비는 무슨, 다 내가 능력이 되니까 사는 거야. 나 정도로 잘 버는데 굳이 싸구려 국산차 타고 다녀야겠어? 나도 친구들 만날 때 이런 비싼 외제차 타고 가면서 좀 으스대고 싶어서 그래. 게다가 원래 꾸미는 걸 별로 안 좋아하던 남편이 어느 날부턴가 자꾸만 금팔찌에 금목걸이 같은 걸 주렁주렁 달고 다니더군요. 당신 식당하는 사람이 액세서리 그렇게 많이 하고 다녀도 되는 거야? 누가 보면 하도 치렁치렁하게 걸고 다녀서 깡패인 줄 알겠어. 도대체 당신 몸에 걸친 게 다 합쳐서 얼마야? 내가 그만큼 값이 나가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걸치는 것도 고급으로만 걸쳐야지. 어때? 나 이러고 다니니까 진짜 부자 같지 않어? 아, 아니지. 부자 같은 게 아니라 그냥 부자 맞지. 나 완전 잘 나가는 식당 사업가잖아. 솔직히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쓴다고 하니까 거기까진 그래도 이해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돈에 눈이 돌아가면서부터 가족들한테 너무 소홀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엔 저희 애들하고도 잘 놀아줬었는데 이제는 아빠 역할까지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하루는 주말에 저희 딸이 울면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엄마, 내가 오늘 쉬는 날이니까 아빠한테 동물원 놀러 가자고 했는데 아빠가 싫다면서 저리 가라고 소리 질렀어요. 평소에도 놀아달라고 하면 바쁘다면서 안 놀아주니까 아빠 쉬는 날만 기다렸는데 아무래도 아빠 나랑 놀아주기 싫은가 봐요. 저는 저희 딸이 그렇게 말하는 걸 듣고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시간이 넘도록 늦잠을 자고 있던 남편을 깨워 화를 냈습니다. 당신, 아무리 피곤해도 그렇지 어떻게 우리 혜림이한테 저리 가라고 소리를 지를 수가 있어? 우리 애들이 평소에 당신이랑 여기저기 얼마나 놀러 가고 싶어 했는 줄 알아? 평소엔 바빠서 그렇다고 쳐도 쉬는 날에 한 번쯤 놀아줄 수도 있는 거잖아. 아, 진짜. 안 그래도 장사하느라 피곤해 죽겠는데 당신까지 왜 그래?
그렇게 애들이 동물원을 가고 싶어 하면 당신 혼자 데리고 가면 되잖아. 나만 부모야? 당신도 부모잖아. 다른 애들은 주말마다 아빠랑 놀이공원도 가고 아쿠아리움도 가고 하는데 우리 애들 아빠랑 보낸 추억이 하나도 없는 게 안쓰럽지도 않아? 내가 무슨 매주 가자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한번 가자는 건데 그것도 안 되는 거냐고. 하지만 제가 아무리 화를 내도 남편은 아예 귀를 틀어막고 그냥 잠만 자더라고요. 결국 저 혼자 애들을 데리고 동물원에 다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남편은 저희 애들을 엄청 귀찮아하고 그냥 남의 집 자식처럼 취급했어요. 예전엔 안 그러던 사람이 왜 저렇게 변했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소홀하게 한 건 저희 애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엔 저희 부모님한테 안부 전화도 많이 하고 자주 찾아뵙더니 이제는 먼저 전화가 와도 전화도 잘 안 받고 바쁘다면서 저희 친정에 잘 가지도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한 번은 명절 때 시댁에는 용돈을 50만 원 드리고 저희 집엔 20만 원만 드린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남편한테 따졌습니다. 당신 지금 용돈으로 당신 부모님이랑 우리 부모님 차별하는 거야? 용돈을 드릴 거면 똑같이 드려야지. 왜 어머님 아버님한테 50만 원 드리고 우리 집엔 20만 원만 드린다는 거야? 우리 부모님이랑 장인 장모님이랑 같아? 내가 이렇게 돈 잘 벌 수 있게 된 건 다 우리 부모님 덕분이잖아. 솔직히 말해서 장인 장모님이 나 장사하는데 돈 한 푼 보태주신 적 있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치사하게 용돈 가지고 이러는 게 어딨어. 당신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원래 이런 사람이었냐고. 하지만 이번에도 남편은 제 말은 들은 척도 안 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제 돈으로 30만 원을 더 채워서 저희 집에도 똑같이 용돈 50만 원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돈을 잘 벌기 시작하니까 이제 다시 옛날에 잘 살던 시절로 돌아갔다고 생각을 했는지 시모도 은근히 저랑 저희 집안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는 저희 엄마가 허리가 너무 아프시다고 해서 제가 병원에 몇 번 모시고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들은 시모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아유, 몇 년 전까지 리어카 끌고 포장마차나 했으니 허리가 그 모양 그 꼴이지. 이래서 사람은 몸으로 일하지 말고 머리로 일해야 되는 거야. 하긴 배운 것도 없는 양반이 그런 거 말고 뭘 할 게 있었겠어. 어머님,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 어머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잖아요. 그렇게 직업 가지고 비하하실 거면 어머님도 집에서 놀지만 마시고 머리 쓰는 고급 직업을 좀 가지지 그러세요. 우리 아들이 돈을 그렇게 잘 버는데 내가 뭐하러 일을 하니? 난 평생 사모님처럼 살 운명이야. 이제야 다시 제자리를 찾은 것 뿐이라고. 어찌나 대화가 안 통하는지 시모와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저보고 공무원이라 월급이 쥐꼬리만 하다는 둥, 우리 아들이랑 결혼한 걸 감사하게 생각하라는 둥, 저한테 기분 나쁜 말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도 지지 않고 화를 냈지만 달라지는 게 없더라고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남편과 결혼 생활을 계속하는 게 맞는 건지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쯤 됐을 때 그 고민에 답을 내려주는 사건이 있었어요. 어버이날이 일주일 남은 시점에 시댁에 방문했는데 시모가 집안에서 웬 두꺼운 밍크 코트를 입고 계시는 거예요. 어머님, 그 코트는 뭐예요? 안 더우세요? 덥긴 한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집안에서도 입고 있었다. 이거 우리 아들이 어버이날 선물로 미리 나한테 사준 거야. 네 시애비한테는 용돈 200만 원 주고 나한텐 이 코트를 사줬는데 이게 엄청 고급이더라고. 이태리에서 직수입한 790만 원짜리 고급 밍크 코트인데 역시 나한텐 이런 게 잘 어울리지 않니? 네? 790만 원짜리 고급 밍크 코트요? 그래. 아이 솔직히 나 같은 사람은 이 정도 급은 입어줘야지. 그나저나 너희 부모님은 자식들한테 이런 선물 한 번이라도 받아봤다니? 너희 큰오빠가 의사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비싼 선물은 부담스러울 거 아니야. 이래서 의사도 별거 없는 거라니까. 암만 의대 나와서 의사하면 뭐해. 고깃집 하는 우리 아들이 훨씬 돈을 잘 버는데. 저는 아무리 어버이날이라도 그런 큰 돈을 썼다는 게 너무 황당해서 나중에 남편한테 따졌습니다. 여보, 어머님한테 드린 선물 도대체 뭐야? 그 밍크 코트에다가 아버님한테 드린 용돈까지 합치면 거의 1,000만 원인데 너무 과한 거 아니야? 과하긴 뭐가 과해. 어버이날인데 그 정도는 해드릴 수도 있는 거지. 내가 뭐 당신 보고 돈 보태라고 했어? 내 돈으로 내가 산다는데 왜 참견이야? 아무리 남편 돈으로 산 거라고 해도 솔직히 과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사업이라는 게 평생 잘 된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지금 잘 버는 것만 믿고 너무 펑펑 쓰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시부모님한텐 어버이날 선물로 그렇게 비싼 걸 해드렸으면서 막상 저희 친정 부모님 뵈러는 안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러자 저희 아들이 남편한테 조르기 시작했어요. 아빠, 우리 할머니랑 할아버지 못 본지 오래됐잖아요. 이번에 어버이날이니까 한번 가면 안 돼요? 저번에 할머니랑 통화했었는데 할머니가 아빠도 보고 싶대요. 그러니까 이번에 꼭 같이 가요. 네? 남편은 저희 아들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간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빈손으로 갈 수는 없으니 제가 남편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우리 부모님 어버이날 선물은 뭘로 할 거야? 뭐 생각해 놓은 거라도 있어? 당연히 있지. 내가 장인 장모님한테 딱 잘 어울리는 걸로 생각해 놨어. 내가 알아서 선물 준비할 테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남편이 그렇게 말하길래 전 솔직히 밍크 코트까지는 아니어도 적당한 선물은 할 줄 알았어요. 그렇게 어버이날 당일에 다 같이 친정에 갔는데 남편이 트렁크에서 예쁘게 포장된 선물을 들고 내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친정에서 식사를 하고 나서 남편이 그 선물을 저희 부모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아버님, 어머님, 이거 어버이날 선물입니다. 이제 두 분 다 연세가 80이 넘으셨으니까 따뜻하게 입고 다니셔야 돼요. 이거 입고 꼭 건강하세요. 아이고, 고맙네. 우리 사이가 사온 거니까 내가 지금이라도 가서 한번 입어봐야지. 아무래도 남편이 저희 부모님 선물로 옷을 사온 것 같더라고요. 저희 엄만 그걸 입어보겠다면서 방으로 들고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잠시 후 그 옷을 입고 나온 저희 엄마를 보고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원래 입고 있던 옷 위에 빨간 내복을 겹쳐 입고 나오시는 거예요. 세상에 시부모님한텐 그렇게 비싼 선물을 했으면서 저희 부모님한텐 딸랑 빨간 내복을 사온 거였어요. 저희 집 앞에 BY땡 매장이 있었는데 거기서 사온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마음 같아선 그 내복을 보자마자 남편한테 따지고 싶었지만 저희 부모님이 속상해 하실 것 같아 나중에 남편만 데리고 방으로 들어와 따졌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부모님 선물 알아서 잘 준비하겠다더니 겨우 빨간 내복이야? 어머님한텐 790만 원짜리 밍크코트 사드리고 아버님한테 용돈으로 200만 원 드렸다면서 우리 부모님한테 겨우 몇만 원짜리 빨간 내복이냐고. 아, 진짜. 잘 어울리시는데 왜 그래? 그리고 내가 어디 시장에서 싸구려 내복 사온 것도 아니고 나름 브랜드 있는 걸로 사온 거잖아. 아예 아버님이랑 어머님도 나한테 고맙다고 하셨는데 왜 당신이 난리야? 그럼 내가 이 상황에서 난리 안 치게 생겼어? 난 솔직히 당신이 어머님 아버님한테 해드린 선물까진 바라지도 않았어. 적어도 그거에 반의 반이라도 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화나진 않았을 거야. 그런데 지금 이건 당신이 우리 부모님 무시한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왜? 무시하면 안 되냐?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나 이렇게 장사하는데 장인 장모님이 돈 한 푼 안 보태주셨잖아. 그런 상황에서 내가 비싼 선물 해드리길 바라는 건 욕심 아니야? 그리고 좋은 옷도 입어본 사람이나 알지? 장인 장모님한테 비싼 옷이 가당키는 하냐? 그냥 내가 보기엔 저 빨간 내복이 장인 장모님한테 딱 어울려. 뭐라고? 당신 진짜 미쳤구나. 우리 집은 당신네 집안처럼 잘 살아본 적이 없어서 지금 무시한다 이거야?
우리 엄마 아빠는 비싼 옷도 안 입어봤으니까 사줄 가치도 없다 이거지? 그런데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큰 소리를 냈는지 엄마가 똑똑 노크를 하시더니 방문을 열고 이러시더라고요. 지금 너희 싸우는 거니? 아니,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길래 그렇게 시끄럽게 소리를 질러? 이서방, 우리 혜림이랑 무슨 일 있나? 둘이 그렇게 싸우지 말고 나와서 얘기를 좀 해보게. 그런데 그때 저희 남편이 A씨 하고 한마디 하더니 쌩하고 저희 엄마를 지나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희 부모님한테 인사도 안 하고 그냥 현관문을 쾅 닫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저도 너무 황당했는데 그 모습을 본 저희 아빠도 화를 내시더라고요. 뭐야, 지금 우리한테 인사도 안 하고 저러고 가버린 거야? 이서방 도대체 왜 저래? 원래 저렇게 예의 없는 사람이었어? 저희 엄마도 한숨을 푹푹 쉬면서 이러시더군요. 아휴, 예전엔 우리한테 엄청 살갑게 굴더니만 왜 가면 갈수록 저렇게 변해간다니. 내가 솔직히 그동안은 말 안 했지만 요즘에 이서방 하는 꼬라지 보면 너무 마음에 안 들더라.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애들을 잠깐 방으로 들어가 있으라고 하고 부모님한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아빠, 저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돈 잘 번다고 맨날 사치 부리고 흥청망청 쓰는 것도 너무 싫고요. 자꾸 우리 집안 무시하면서 시댁이랑 차별하는 것도 더 이상은 못 참아요. 게다가 이젠 우리 애들한테 아빠 역할도 안 하니까 그냥 차라리 없는 게 나을 것 같다고요. 저 그냥 저 인간이랑 이혼해야겠어요.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사느니 그냥 갈라서려고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저희 부모님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가 남편한테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두 팔을 들고 환영하더라고요. 이혼? 이혼하면 나야 좋지. 안 그래도 당신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는 거 진짜 짜증났었거든. 그런데 나랑 이혼할 거면 애들은 당신이 키워. 난 사업하느라 바쁜 사람이라 애들한테 신경 쓸 시간 없으니까. 대신 내가 아빠는 아빠니까 양육비는 줄게. 그래? 그럼 애들 양육비 그냥 일시금으로 줘. 그게 싫으면 그냥 당신이 애들 키우던가. 전 사실 남편이 절대 애들을 키우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일시금으로 달라고 남편을 떠본 거였습니다. 어차피 이혼하는 마당에 그냥 양육비를 한 번에 다 받고 깔끔하게 연을 끊어버리고 싶었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이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얼마 후 시모가 저한테 전화해서는 저를 막 비웃는 거예요. 이야, 너 우리 아들하고 이혼한다고 했다며? 넌 네가 이혼한다고 하면 우리 아들이 겁먹을 줄 알고 그랬나 본데 우리 아들은 너랑 이혼하면 오히려 환영이야. 너 우리 아들 잘 나가는 거 알지? 게다가 아직 나이가 40대 중반밖에 안 돼서 너랑 이혼하면 훨씬 더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어. 너 여태까지 우리 아들 돈으로 호의호식하더니만 이제 그럴 수 없게 돼서 아주 배 아프겠다. 제가 언제 그 인간 돈으로 호의호식을 했어요? 그 인간이 번 돈, 생활비 빼곤 그 인간이 혼자 다 썼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인간이 돈 잘 버니까 어머님까지 콧대가 하늘을 찌르시는 것 같은데 세상에 영원한 건 없거든요. 안 그래도 제가 그 식당 망하라고 물 떠놓고 매일매일 기도할 거예요. 나중에 식당 망하고 나서도 그런 말씀 하실 수 있는지 한번 보시죠. 참, 이게 아주 악당까지 퍼붓고 있네. 네가 아무리 그래봤자 우리 아들은 절대 안 망할 거거든. 너나 우리 아들도 나셔서 매달리지나 마라. 나도 너 같은 며느리 싫으니까 그냥 우리 앞으로 평생 보지 말자고. 그거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요. 그래요. 그렇게 잘난 아들이랑 평생 잘 사세요. 앞으로 길 가다가 저랑 마주쳐도 아는 척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어요? 결국 저는 양육비도 일시금으로 받고 재산 분할까지 한 후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월급이 많진 않았지만 그래도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받으니까 생활에 어려움은 없더라고요.
게다가 이혼을 하니까 스트레스 주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 편했어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일도 하고 친정 부모님한테도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만큼 해드리면서 잘 지냈습니다. 저희 오빠들도 제가 이혼한 걸 응원해 주더라고요. 혜림아, 그런 놈이랑 이혼한 건 정말 잘한 거야. 똑같이 돈을 잘 벌어도 남한테 베풀면서 선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놈은 내가 보니까 애초부터 글러먹었어. 그런 놈 밑에서 우리 조카들이 뭘 배우겠어? 사실 저도 오빠하고 같은 생각이었어요.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저희 애들이었거든요. 가족한텐 관심도 없고 돈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고 버는 족족 쓸 줄만 아는 아빠한테서 나쁜 것만 배우게 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런데 역시나 애들한테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이혼 후에 먼저 저희 애들을 찾아오지도 않더라고요. 대신 명절 땐 애들을 전 시댁에 보내긴 보냈습니다. 이혼을 했어도 전 시부모가 애들 할머니, 할아버진 맞으니까요. 그런데 하루는 명절에 전 시댁에 갔다 온 저희 아들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엄마, 이번에 할머니 집에 갔더니 할머니가 요즘에 살기 힘들어서 죽겠대요. 예전처럼 비싸고 맛있는 것도 못 먹고 가고 싶은 해외여행도 못 간다고 하던데요. 게다가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지난번에 아빠가 선물해준 민코코트 팔아버리라고 막 화내시더라고요. 뭐? 아니, 갑자기 왜? 자세히 모르겠는데 요즘에 아빠네 식당에 손님이 별로 없대요. 그래서 아빠가 요즘엔 돈을 펑펑 못 쓰나 봐요. 사실 제가 이혼한 지 6개월 만에 마스크 시국이 터지고 말았거든요. 그때 당시에 많은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했다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전 남편도 그걸 피해갈 순 없었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전 이제 남남이었기 때문에 그냥 신경 쓰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제가 이혼한 지도 3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또다시 전 시댁에 다녀온 저희 아들이 이번엔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엄마, 아빠네 식당 이번에 완전히 망했대요. 그래서 이제 일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논다는데요. 그리고 무슨 벌금도 왕창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뭐? 무슨 벌금? 수입산 소고기인데 한우라고 속였대요. 그래 놓고서 가격은 비싸게 받아먹는다고 누가 인터넷으로 글을 올렸나 봐요. 그래서 아빠가 그 글 올린 사람 가만 안 둔다고 막 난리치더라고요. 안 그래도 요새 손님이 없었는데 그 소문 때문에 아예 파리만 날려서 이제 더 이상 장사 못 한다던데요. 세상에, 마스크 시국에 장사가 힘든데도 사장님 놀이가 하고 싶어서 3년이나 버텼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다 원산지까지 속이는 바람에 완전히 망하고 만 거예요. 그런데 망해버린 건 전 남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 시부모도 노후 자금까지 탈탈 털어서 투자했는데 전 남편의 식당이 망하는 바람에 노후 자금을 싹 다 날리는 신세가 된 것 같더라고요. 오죽하면 저희 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엄마, 이번에 할머니가 저한테 용돈 얼마 줬는 줄 알아요? 원래는 할머니 집에 갈 때마다 용돈으로 5만 원씩 줬었는데 이번엔 돈 없다고 5천 원만 줬어요. 할머니가 예전에 5천 원은 돈도 아니라고 했었는데 이젠 그 5천 원도 아까운지 다음에 오면 그것도 못 준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할머니가 그랬어. 세상에, 평생 사모님처럼 떵떵거리고 살 거라고 하시더니 이젠 그 욕심 버리셔야겠네. 그런데 어떡하니? 눈만 높으셔가지고 앞으로 더 힘드실 텐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솔직히 고소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한텐 본인 아들 절대 망할 일 없을 거라고 하더니 결국엔 진짜로 망해버렸잖아요. 저는 이혼하기 전에 전 남편한테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받았던 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일시금으로 받지 않았다면 전 남편이 돈 없다고 배째라식으로 나왔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런데 전 이미 받을 걸 다 받았으니 굳이 신경 쓸 필요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2년 뒤 갑자기 전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그 뻔뻔하던 모습과는 달리 엄청 비굴한 목소리로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여보,
나 당신한테 부탁할 게 좀 있어서 전화했어. 당신 나한테 양육비 일시금으로 받은 거 있지? 그거 나 반 정도만 좀 빌려주면 안 될까? 뭐? 그건 우리 애들 양육비인데 그걸 왜 빌려달래? 나 요즘에 진짜 힘들어서 그래. 식당도 망하고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단 말이야. 어떻게든 식당 일으켜보려고 여기저기 대출 빌렸다가 못 갚아서 지금 신용 불량자 신세야. 그래도 당신은 나한테 받은 양육비가 있으니까 그 반 정도 떼준다고 해서 사는데 지장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한테 좀 빌려주면 안 될까? 참,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 돈이 그렇게 필요하면 너네 부모님한테 달라고 하던가. 우리 부모님이 돈이 어딨어. 나 식당 할 때 노후 자금까지 탈탈 털어서 나한테 주신 거 다 알잖아. 내 친구들도 다 돈 없다고 하고 내가 빌릴 사람이 당신밖에 없어서 그래. 왜 나한테 돈을 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네가 그렇게 돈 잘 벌 땐 나랑 우리 집안 그렇게 무시하더니 이제 와서 돈 없으니까 아쉽다 이거야? 그렇게 진작에 행동을 똑바로 했었어야지. 난 너한테 빌려줄 돈도 없지만 돈이 있어도 너 같은 놈한테는 한 푼도 못 빌려줘. 알어? 여보, 그러지 말고 딱 한 번만 빌려주라. 내가 그 돈 다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딱 반만 빌려주면 안 돼? 미쳤냐? 내가 그 돈을 빌려주게? 그리고 그 돈 우리 애들 양육비야. 얼마나 인간이 한심하면 지 자식들 양육비까지 탐내냐? 하긴 애초에 아빠 노릇도 안 하던 인간이 그런 생각이나 했겠어? 야, 그냥 넌 너희 가족들이랑 다 같이 옛날에 잘 살던 시절이나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살아. 이제는 평생 그런 시절 안 돌아올 테니까 껌 씹듯이 꼭꼭 씹어서 되새기라고. 알았어? 여보, 여보. 저는 애원하는 전 남편을 뒤로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세상에 돈 잘 벌 땐 그렇게 잘난 척 하더니 이제 와서 돈이 없어지니까 저한테 빌려달라는 걸 보고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러게 사람이 자기 분수에 맞게 살 줄 알아야지. 돈 욕심에 무리하게 사업 시작했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걸 보고 너무 고소하더라고요. 게다가 잘 벌 때 차곡차곡 모아놓기라도 했으면 이런 상황까지는 안 왔을 텐데 생각 없이 버는 족족 다 썼으니 망하는 길밖에 더 있겠어요? 이래서 사람이 항상 겸손해야 된다고 하는 건가 봅니다. 미국의 정치인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말을 했대요. 부자가 되고 싶으면 버는 것뿐만 아니라 모으는 것도 생각해라. 전 남편의 식당이 잘 돼서 제2의 전성기를 맞았지만 돈 욕심만 부리고 펑펑 쓰다가 망해버린 전 시댁과 돈을 많이 벌지 못했어도 차곡차곡 잘 모아서 지금은 특별한 부족함 없이 살고 있는 저희 집안을 비교해서 보면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게다가 저 역시도 공무원이라 월급이 많진 않지만 아껴서 현명하게 소비하다 보니까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세상을 살다 보면 돈이 많다고 남을 무시하고 허영심으로만 가득 찬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제 사연을 듣고 그 생각을 고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사람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지금 돈이 많다고 해서 그게 영원히 간다는 보장도 없는 거니까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많다는 거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전 이쯤에서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감기가 다시 유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